시에라리온이 한국에게만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째로 열어줬습니다. 10억 배럴의 해상 유전까지 몽땅 넘겼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한국을 존경한다. 시에라리온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 땅은 200년간 강대국들의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약탈하려 했다. 미국은 우리 자원을 사려 했다. 영국은 식민지 시절을 그리워하며 돌아왔다. 그런데 한국은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줬다. 치사율 90%의 전염병이 수도를 덮쳤고 자원을 노리던 모든 강대국이 도망쳤습니다. 오직 식민지의 아픔을 아는 한국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피와 절망의 땅에서 기적을 일으킨 37명의 한국인, 그들이 뿌린 신뢰의 씨앗이 1조 달러의 경제동맹으로 꽃피운 놀라운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10여 년 전 10월 프리타운 국제공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출국 게이트마다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죠. 에볼라가 수도까지 번지면서 모두가 도망치고 있었어요. 저는 10살짜리 남동생 이브라임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 나 괜찮을 거지? 이브라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흘 전부터 고열이 시작됐고 어제부터는 피가 섞인 구토를 하기 시작했죠. 에볼라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프리타운 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앞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했고 방호복도 떨어진 상태였죠. 간호사 한 명이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병상이 없습니다. 제발요.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원 입구에 여러 대의 차량과 의료 버스가 멈춰섰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방호복을 입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긴급 의료지원팀입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상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40대 초반의 의사였죠. 그의 눈빛은 다른 외국인들과 달랐어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보였달까요? 어린이 환자부터 받겠습니다. 이상욱 의사의 말에 저는 거의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모두 떠나는 마당에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그것도 가장 위험한 어린이 환자부터 보겠다니. 한국팀은 신속하게 임시 격리병동을 설치했어요. 텐트 5개를 연결해서 만든 공간이었지만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하늘이라는 간호사가 이브라임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죠. 괜찮아. 얘야, 우리가 도와줄게. 강하늘 간호사의 목소리는 방호복 때문에 먹먹하게 들렸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격리선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병원 밖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이상욱 의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방호복을 벗은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죠. 동생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아직 위험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감염 위험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렸죠.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들 떠나는데. 이상욱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쟁과 질병을 겪었거든요. 그때 세계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계산이나 이익이 아닌 순수한 인간애가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직원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의료진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오히려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박소원이라는 역학조사관이 우리 가족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두려움 없이 에볼라 발생 지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박소원의 말처럼 한국팀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고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브라임의 치료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격리선 밖에서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죠. 강하늘 간호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브라임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강하늘 간호사가 이브라임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에볼라는 접촉으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방호복을 입었다고 해도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그녀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형가 계속 여기 있을게. 이브라임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픈 것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외로웠던 거죠. 가족과 격리되어 혼자 죽음과 싸우는 10살 아이에게 그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이상욱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죠. 이거 드세요. 한국에서 가져온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둥근 과자에 초콜릿이 덮여 있었죠.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단맛이라니? 마치 희망의 맛 같았습니다. 맛있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자예요. 이상욱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방호복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으로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이브라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열이 41도를 넘나들고 호흡이 가빠졌죠. 저는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동생을 살려주세요. 이상욱 의사와 강하늘 간호사는 밤새 이브라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번갈아가며 이브라임을 돌봤죠. 새벽 4시쯤 이상욱 의사가 직접 수액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이브라임이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 죽을까요? 이상욱 의사는 이브라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대요. 아니야. 아저씨가 절대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의사가 환자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하지만 이상욱 의사는 의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아이와 약속을 한 거죠. 다음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브라임의 열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았죠. 박소원 역학조사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브라임이 의식을 찾았어요. 형을 찾고 있대요. 저는 여전히 격리병동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브라임도 힘겹게 손을 들어 화답했죠. 살아있다는 것이,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한국팀은 이브라임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죠. 방호복을 입고 있는 시간만 해도 하루 10시간이 넘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강하늘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우리라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죠. 일주일 후 이브라임의 에볼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완치된 거예요. 격리병동에서 나온 이브라임을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죠. 형, 나 살았어. 한국 아저씨와 형가 살려줬어. 이브라임의 말에 한국팀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생명을 살린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상욱 의사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초코파이가 가득 들어 있었죠. 이브라임이 먹고 힘내라고요. 그리고 이건 그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한국팀 전체가 모은 성금이었습니다. 이브라임 학비에 보태세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동생을 살려놓고도 오히려 우리의 미래까지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인류애가 아닐까요? 이브라임이 퇴원한 지 며칠 후 에볼라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이 감염되고 있었죠. 한국팀이 운영하는 임시 격리병동은 환자들로 넘쳐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부족해진 거죠. 에볼라 말기 환자들에게 산소호흡기는 생명줄과 같았어요. 하지만 전체 병동의 호흡기는 10대뿐이었고 환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현지 의료진이 말했어요. 살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먼저 호흡기를 주자는 거였죠.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곧 누군가는 죽도록 내버려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상욱 의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6살짜리 여자아이가 실려왔습니다. 마리아투라는 이름의 아이였는데 이미 폐렴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였죠. 생존 가능성은 20%도 안 됐습니다. 이 아이는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현지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상욱 의사는 마리아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나 봅니다. 응급치료용 보조 호흡기를 써보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상욱 의사가 다른 방법을 제안한 거죠. 완전한 산소호흡기는 아니지만 임시방편으로라도 아이를 돕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직접 수동으로 조절하면서 케어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욱 의사는 직접 마리아투 옆에서 보조 호흡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죠.
방호복을 입은 채로 마리아투 옆에 누운 거예요. 이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옆에 있어줘야 해요. 6살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와 수많은 의료 장비는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이상욱 의사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한국 자장가였는데 가사는 몰라도 멜로디가 아이를 편안하게 해줬죠. 사흘 밤낮을 이상욱 의사는 마리아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봐야 했지만 틈나는 대로 마리아투를 확인했죠. 네 번째 날 새벽, 마리아투의 호흡이 갑자기 멈췄어요. 심정지입니다. 강하늘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상욱 의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극도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분, 20분.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상욱 의사는 멈추지 않았죠. 그의 방호복은 땀으로 흥건했고 안경은 김이 서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늦었어요. 현지 의사가 말렸지만 이상욱 의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5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리아투가 기침을 한 거예요. 돌아왔어. 아이가 돌아왔어요. 격리병동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죠. 생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욱 의사가 쓰러졌어요. 극도의 탈진이었죠. 방호복을 벗은 그의 몸무게는 일주일 만에 7kg이나 빠져 있었대요. 이제 좀 쉬세요. 선생님도 인간이에요. 박소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상욱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쉴 수 없습니다. 그의 헌신은 다른 팀원들에게도 전염됐어요.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료진이기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에볼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격리병동을 습격하고 환자들을 끌어냈대요. 의료진 3명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위험해요. 철수해야 합니다. 현지 경찰이 한국팀에게 피신을 권했어요. 하지만 이상욱 의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환자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팀 전체가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거든요.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종교는 제각각이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죠. 오늘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사의 기도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의료 현장이 아니었던 거죠. 생명의 가치를 증명하는 신성한 장소였어요. 열흘 후 마리아투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에볼라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었지만 폐렴 합병증까지 이겨낸 것은 더 큰 기적이었죠. 마리아투의 어머니는 이상욱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신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당신은 천사예요. 이상욱 의사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의사일 뿐이에요. 마리아투가 강해서 이긴 거예요. 겸손한 말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든 기적이라는 것을요. 11월이 되자 에볼라는 더욱 맹위를 떨쳤어요. 이미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시에라리온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중국 의료진이 전원 철수합니다. 아침 브리핑 시간에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오후에는 쿠바 의료진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박소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팀도 본국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죠. 사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미 세계보건기구 직원 2명이 에볼라에 감염됐고 의료진의 감염률은 일반인의 30배가 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국팀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게 들렸죠. 우리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충분히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떠나면 여기 환자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인간이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가족이 기다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상욱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결정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상욱 의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기로 했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떠나는 이 지옥에 남겠다니요? 하지만 왜요? 아부바카르 씨,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뭘까요?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욱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브라임 같은 아이들이 더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의료진과 물자가 도착한 거예요. 정부에서 철수 대신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죠. 대한민국은 시에라리온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새로 온 팀장이 발표했어요. 프리타운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 오히려 더 오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죠. 강하늘 간호사는 현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방호복 착용 것부터 소독 절차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가르쳤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면 막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처럼 지식은 공포를 이기는 무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있던 현지 의료진들도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죠. 박소원은 마을 단위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접촉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수천 명의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죠. 데이터가 생명을 살립니다. 한 명도 놓치면 안 돼요. 박소원의 철저함 덕분에 우리 지역의 전파 속도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브라임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죠. 이게 뭐니? 강하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에요. 저를 살려준 영웅들이요. 그림 속에는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그림이었죠. 나중에 크면 저도 의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들처럼요. 이브라임의 말에 이상욱 의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한국 팀의 헌신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CNN과 BBC에서 취재를 왔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의료진, 에볼라와의 전쟁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방송됐죠. 생명 앞에 국경은 없다. 한국 의료진의 신념이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기사 제목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팀은 관심이 없었죠. 그들에게는 오직 환자들 뿐이었으니까요. 12월이 되자 에볼라 신규 감염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팀이 구축한 방역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상욱 의사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묵묵히 일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어느 날 밤, 저는 이상욱 의사가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손에는 가족 사진을 들고 있었죠. 가족이 보고 싶으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네. 딸이 아빠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본대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죠. 하지만 여기도 제 가족이 있어요. 아부바카르 씨도, 이브라임도, 모든 환자가 제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타국 땅에서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가족이라 부르는 이 사람. 이것이 진정한 인류애가 아닐까요? 한국팀이 머무는 숙소 앞에는 매일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주민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다 놓은 과일, 채소, 손편지들이었죠. 비록 가난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이 당신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한 노인이 이상욱 의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약속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고 있죠. 다음 해 4월, 마침내 에볼라 종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일주일째 제로를 기록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명의 환자까지 책임져야 해요. 이상욱 의사의 말대로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시에라리온 정부가 공식적으로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가 이겼어요. 병원 앞 광장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1년 반 동안 지속된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한국팀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임무가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죠.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가지 마세요.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이상욱 의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르친 대로만 하면 돼요. 이별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이상욱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부바카르 씨, 이걸 드리고 싶어요. 그가 건넨 것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겉봉에는 이브라임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이브라임이 크면 읽어보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될까요? 이상욱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브라임에게, 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겠지? 에볼라와 싸우던 그 무서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우리 이브라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너가 나에게 물었었지? 왜 우리를 도와주냐고. 그때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는데 이제 말할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게 인간이야. 언젠가 너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꼭 의사가 아니어도 돼.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 우리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마음은 항상 시에라리온에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그때는 너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멋진 사람이 되어 있겠지?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 넌 에볼라도 이긴 강한 아이니까. 멀리서 항상 응원할게. 이상욱 드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욱 의사는 이브라임을 단순한 환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미래가 있는 아이로 봤던 거죠. 선생님,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브라임이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선생님처럼요. 이상욱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전해주세요. 그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한국의과대학 정보와 장학금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강하늘 간호사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현지 간호사들에게 나눠줄 의료 교재와 장비들이었죠. 이건 제가 쓰던 청진기예요. 파트리샤에게 주세요. 가장 열심히 배웠으니까요. 박소원은 노트북 하나를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구축한 모든 방역 시스템 데이터가 들어 있었죠. 이걸로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녀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드디어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프리타운 공항은 환송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이브라임도 왔어요. 그의 손에는 또 그림이 들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한국팀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꼭 의사 될게요. 그리고 한국에 갈게요. 이브라임이 이상욱 의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이상욱 의사도 이브라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꼭 오너라. 기다리고 있을게. 한국팀이 게이트로 들어가기 직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에 있던 모든 시에라리온 사람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국가였습니다. 하이위 이그절트 디 렐름 오브 더 프리 라고 영어로 노래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이상욱 의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마음은 영원히 여기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에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저도, 이브라임도, 심지어 공항 직원들까지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의료 기술이 아니었다고. 그들은 희망을 남겼고, 사랑을 남겼고, 무엇보다 인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을 남겼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이브라임과 함께 이상욱 의사가 준 초코파이를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우리를 위로해줬죠. 형, 나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브라임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넌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10년이 흘러 작년 말, 저는 시에라리온 에너지부 장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4살의 나이로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에볼라가 끝난 후 저는 이상욱 의사의 조언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프리타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영국 정부 장학금으로 옥스퍼드에서 에너지 정책학 석사를 받았죠. 시에라리온의 미래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어. 옥스퍼드의 지도 교수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이아몬드, 금, 철광석, 보크사이트, 그리고 최근 발견된 해상 석유까지 자원이 풍부했죠.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귀국 후 저는 광업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자원개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3년 전 에너지부로 옮긴 후 해상 유전 탐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작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저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부바카르 칸데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입니다. 그가 시에라리온의 자원을 국민을 위해 쓸 것입니다.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었어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장관이 되고 보니 현실은 더 복잡했어요. 특히 외국 기업들과의 협상이 어려웠죠. 그들은 늘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중국 기업이 또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이번이 벌써 5번째였죠.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우리의 해상 유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들여보네요. 회의실에 들어온 중국 대표단의 리더는 왕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능숙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500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시에라리온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조건이 뭐죠? 간단합니다. 해상 유전과 다이아몬드, 광산의 독점 개발권을 50년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이런 식이구나. 그리고 수익은요? 생산량의 80%는 우리가 가져갑니다. 시에라리온은 20%요.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왕제는 태연했습니다. 이것도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10%도 못 받아요. 그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엑손모빌의 아프리카 담당 부사장 마크 톰슨이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죠. 그는 거창하게 말했지만 결국 제시한 조건은 비슷했습니다. 다만 포장이 다를 뿐이었죠. 환경 보호와 지역 개발에도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체 투자액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영국 기업 BP의 제안은 더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시절의 향수를 자극했죠. 우리는 시에라리온과 특별한 역사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BP의 대표 윌리엄 클라크가 말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수백 년간 고통받았죠. 그는 당황했지만 계속 설득을 시도했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야죠.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도 착취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인도,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찾아왔지만 모두 비슷했어요. 그들에게 시에라리온은 그저 자원을 캐가는 곳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브라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동생은 프리타운 의과대학 2학년생이었죠. 형, 좋은 소식이 있어. 이브라임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의대생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한대. 나도 지원했어.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 전 이상욱 의사의 약속이 떠올랐죠. 그래? 잘 됐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브라임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상욱 선생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 나를 기억하고 계셨어. 이메일에는 이상욱 의사의 따뜻한 인사말과 함께 한국에서 공부할 때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브라임, 정말 의대생이 되었구나. 자랑스럽다.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라. 약속대로 도와줄게.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에볼라 사태 이후 시에라리온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조사해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꾸준히 의료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고 농업 기술도 전수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원 개발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어느 날 밤, 저는 집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내일이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정부는 다이아몬드, 광산과 해상 유전을 동시에 개발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국제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규모는 1조 달러, 시에라리온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원이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은 없어야 했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편지 봉투가 보였어요. 이상욱 의사가 이브라임에게 쓴 편지였죠.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 문장이 유독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만난 외국 기업들 중 이런 마음으로 접근한 곳이 있었을까요? 창밖을 보니 프리타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는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가끔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시에라리온의 미래를 위해, 이브라임 같은 젊은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프리타운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 언론과 기업 대표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에라리온 정부가 다이아몬드, 광산과 해상 유전 개발권을 동시에 입찰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주목했죠. 오늘은
시에라리온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개회사를 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코노 지역 다이아몬드, 광산 3곳과 연안, 해상 유전 2곳을 하나의 패키지로 개발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예상 매장량은 각각 5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와 10억 배럴의 원유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향후 3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었으니까요. 입찰 마감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이 아니라 시에라리온과 함께 성장할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각국 대표들이 몰려들었어요. 중국 대표단이 가장 먼저 접근했습니다. 왕젠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장관님, 우리는 700억 달러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업도 이 금액을 넘지 못할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요? 간단합니다. 생산량의 70%를 30년간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 2만 명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역시나였어요. 돈은 많이 주지만 실질적으로 시에라리온에 낳는 건 별로 없는 구조였습니다. 미국 컨소시엄도 만만치 않았어요. 엑손모빌, 쉐브론, 그리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연합했죠. 우리는 600억 달러와 함께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마크 톰슨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금 10억 달러도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듣기엔 좋았지만 자세히 보면 함정이 있었어요. 민주주의 기금은 사실상 친미 정치인을 키우는 데 쓰일 돈이었죠. 영국은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BP와 리오틴토가 손을 잡았죠. 시에라리온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역사적 동반자입니다. 윌리엄 클라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550억 달러에는 교묘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런던 시티의 금융회사를 통해 돌리는 구조였죠. 프랑스 토탈과 러시아 가즈프롬도 각각 비슷한 규모의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돈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시에라리온을 또 다른 형태로 착취하려는 것이었죠. 입찰 설명회가 끝난 후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한국 기업들의 제안서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그리고 몇몇 건설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군요. 제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첫 페이지부터 달랐습니다. 시에라리온과 한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안. 금액을 찾아봤어요. 300억 달러. 다른 나라들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도 결국 돈이 없어서 이런 제안을 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내용이 달랐어요. 한국은 돈 대신 다른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매년 1000명의 시에라리온 청년을 한국에서 기술 교육. 둘째, 수익의 50%를 시에라리온 정부와 공유. 셋째, 현지인 고용 90% 보장. 넷째, 의료시설 100개소 건립. 다섯째, 환경보건기금 매년 10억 달러 조성. 특히 눈길을 끈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우리는 시에라리온을 단순한 자원 공급처가 아닌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봅니다. 에볼라 사태 때 보여준 시에라리온 국민들의 강인함과 희망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신뢰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순간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모두가 떠날 때 남았던 사람들, 방호복을 입고도 손을 잡아주던 그들. 다음 날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단장은 김태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이었죠. 금액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이 적네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태현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죠? 지속가능한 미래입니다. 그는 추가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이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지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이전한 사례들이었죠. 에티오피아를 보세요. 우리가 건설한 섬유 공장에서 이제는 현지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가스전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00억 달러는 너무 적었죠. 장관님의 고민을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700억 달러를 받고 30년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300억 달러를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중 어느 게 나을까요? 김태현 부사장의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어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죠. 중국이 입찰가를 800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재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다른 장관들이 술렁였죠. 800억이면 우리 예산의 20배가 넘습니다. 당연히 중국을 선택해야죠.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다른 장관들도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정말 돈이 전부일까? 한국의 제안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제가 말하자 다들 의아해했어요. 한국은 3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볼라 때를 기억하세요. 중국은 의료진을 철수시켰지만 한국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주시에라리 온 한국 대사 박민정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떠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죠. 이상욱 의사였습니다. 화면 속 이상욱 의사는 10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새었지만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부바카르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이브라임도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정부가 시에라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내는 이유는 한국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이상욱 의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대병원 국제의료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년 아프리카에서 오는 의료진을 교육하고 있죠. 그 중에는 시에라리온 의사들도 많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교육 현장이 나왔어요. 한국 의사들이 아프리카 의료진에게 최신 의료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죠. 우리가 시에라리온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볼라와 싸우며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 그것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사는 계속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제시한 300억 달러가 적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 인재 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요. 영상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부바카르 장관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브라임에게 했던 약속을 언젠가 다시 만나서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요.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민정 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추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프리타운에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의료 복합단지를 건설하겠습니다.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의과대학, 연구소, 제약 공장까지 포함된 시설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둘째, 시에라리온 청년 10,000명을 향후 10년간 한국에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의료, 공학, IT 등 모든 분야에서요. 교육비는 전액 한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10,000명이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셋째, 자원개발로 얻은 수익의 10%를 시에라리온 교육기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전국에 학교를 짓고 교사를 양성하는 거죠. 박 대사는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 국민들이 모은 성금입니다. 에볼라 10주년을 맞아 시에라리온을 돕자는 캠페인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1,000만 달러가 모였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한국인의 이름과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시에라리온의 친구들에게 김영애, 함께 이겨냈던 에볼라. 이제 함께 성장해요. 이철수, 우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박지영. 눈물이 났습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니. 장관님, 박 대사가 말했어요.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관계의 연장이에요. 우리는 시에라리온과 진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기업 대표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김태현 부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죠.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돈을 제시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감을 줬어요. 대신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도 5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하지만 교육과 기술로 성장했죠. 그 경험을 시에라리온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젊은 직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에볼라 때 파견됐던 의료진이었어요. 강하늘 간호사님과 함께 일하셨던 정해진 간호사였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에라리온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꼭 다시 가서 도와주고 싶다고요. 또 다른 연결고리였습니다. 개인적인 인연들이 국가적 관계로 이어지고 있었죠. 김태현 부사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우리가 계획한 개발 모델입니다. 화면에는 친환경적인 광산 개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계획과는 확연히 달랐죠. 채굴이 끝난 후에는 모든 지역을 원상 복구할 겁니다. 그리고 광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직업 전환 교육도 준비했어요. 해상 유전 개발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신 기술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양 생태계 보호에 쓴다는 내용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시에라리온이 자원의 저주가 아닌 자원의 축복을 받도록 돕는 것이에요. 회의가 끝날 무렵 김태현 부사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초코파이였어요. 이상욱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이걸 드셨다고요? 저는 초코파이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받았던 작은 위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감사합니다. 제가 겨우 말했어요. 이 초코파이의 의미를 아시는군요. 김태현 부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진심.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코파이 포장을 뜯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향이 났죠. 한 입 빼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시에라리온 에너지부 장관이 초코파이를 먹으며 울고 있었죠. 장관님. 박민정 대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그냥 너무 많은 기억이 떠올라서.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동생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상욱 선생님이 이걸 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과자가 희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김태현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욱 선생님도 그 초코파이를 기억하고 계세요. 장관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감정적이 되면 안 됐죠.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김 부사장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를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이익만 추구하지 않을까요? 김태현 부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업이니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시에라리온이 성장해야 우리도 성장한다고 믿어요. 일방적인 수탈이 아닌 상생을요. 그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어요. 자원을 수탈당하는 아픔을 알죠. 그래서 더욱 시에라리온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준비된 대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각국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중국 800억 달러, 미국 600억 달러, 영국 550억 달러, 그리고 한국 300억 달러. 숫자만 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기엔 책임이 너무 무거웠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이브라임이었습니다. 형, 방금 이상욱 선생님이랑 통화했어. 동생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선생님이 한국에 의대병원 실습 자리를 마련해 주신대. 방학 때 갈 수 있어. 정말? 잘 됐네. 그리고 선생님이 형한테 전화래.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한다고. 가장 중요한 건 시에라리온 국민들의 미래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욱 의사는 압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선택을 존중했죠. 이것도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 궁으로 불려갔어요. 대통령과 단독 면담이었죠. 아부바카르,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800억 달러를 거절할 이유가 있나? 각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해요. 장기적? 당장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말도 맞았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여전히 가난했고 당장 돈이 필요했죠. 하지만 각하,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원조가 정말 우리를 발전시켰나요?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죠. 수십 년간 받은 원조가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걸. 한국의 제안을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그들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대통령궁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죠. 대부분 로비였습니다. 장관님, 중국 대사가 만나자고 합니다. 미국 기업 대표가 추가 제안이 있답니다. 영국 총리가 직접 전화하겠다고.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특별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부바카르 형, 이상욱 선생님이 보내준 사진이야. 10년 전 우리 사진이래. 이브라임이 보낸 사진을 열어봤어요. 에볼라 치료를 받던 이브라임과 한국 의료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방호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사람으로 봤구나. 환자가 아니라 지켜야 할 생명으로,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존재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기로,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기로. 하지만 이 결정을 관철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죠. 내각의 대부분은 중국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초코파이를 다시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달콤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 작은 선물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시에라리온을 어떻게 바꿀까? 이상욱 선생님,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컸어요.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시간인가 봐요. 다음날 아침, 긴급 내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든 장관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이 입을 열었죠. 오늘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각자 의견을 말해주세요. 재무장관이 먼저 발언했어요. 숫자는 명확합니다. 중국 800억, 미국 600억, 한국 300억. 초등학생도 아는 선택이죠. 다른 장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덧붙였죠. 중국은 군사협력도 제안했습니다. 해군 기지, 건설과 무기 지원까지요. 안보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교육부 장관도 중국을 지지했어요. 중국은 대학 10곳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인프라죠. 분위기는 완전히 중국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우리가 돈만 보고 결정해야 할까요? 재무장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뭘 봐야 하죠? 감정인가요? 지속 가능성을 봐야죠. 중국이 가져갈 70%를 생각해보세요. 30년 후에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그래도 30%의 800억이면 240억 달러입니다. 한국 제안보다 훨씬 많아요. 숫자 노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은요? 한국은 10,000명을 교육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만들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교육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교육인지 보셨나요? 중국어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진정한 기술 이전이 아니죠.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그때 보건부 장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는 아부바카르 장관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보건부 장관은 평소 과묵한 사람이었거든요. 에볼라 때를 기억하시죠?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을 그들은 우리를 이익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조카도 그때 한국 의료진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재무장관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이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맞아요. 국가의 미래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해요. 당장의 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죠.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찬성 셋, 반대 7, 압도적인 열세였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들어와 대통령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셨네요. 5분 후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브라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의대생 이브라임 칸데입니다. 제 형의 동생이죠. 대통령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학생이 왜 내각회의에? 죄송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브라임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공책이었죠. 이건 제가 10살 때 쓴 일기입니다. 에볼라에 걸렸을 때요. 그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1일. 너무 아파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 아저씨가 손을 잡아줬어요. 방호복을 입고 있는데도 따뜻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월 23일. 한국 간호사 형가 밤새 옆에 있어줬어요. 무서우냐고 물어봤는데 형가 있어서 안 무섭다고 했어요. 이브라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월 28일. 드디어 나았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박수 쳐줬어요.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어요. 왜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는 일기를 덮고 장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압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저도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이브라임은 계속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생명을 줬어요. 단순히 살려준 게 아니라 꿈을 줬죠. 이런 나라와 함께한다면 시에라리온도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재무장관이 반박하려 했지만 이브라임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압니다. 중국이 더 많은 돈을 준다는 거.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신뢰와 존중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제 이름을 기억해요. 제 이름을, 우리 가족 이름을, 우리를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브라임이 나간 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국을 지지합니다. 농업부 장관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요. 한국의 농업기술 이전 제안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둘 의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은 팽팽했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어요. 투표로 결정합시다. 비밀 투표로.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죠. 한국 6표, 중국 5표, 단 한 표 차이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이틀 후 프리타운 국제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에라리온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날이었죠.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는 아부바카르 칸데 에너지부 장관이 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기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다이아몬드, 광산과 해상 유전 개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순간 회장이 술렁였어요. 중국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서방 언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10년 전 에볼라가 우리를 덮쳤을 때 세계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남았고 함께 싸웠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크린의 에볼라 당시 사진들이 떴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시에라리온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한국은 매년 1000명의 청년을 교육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했죠.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8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세요. 교육받은 10,000명의 청년이 돌아와 만들 가치는 800억 달러 그 이상입니다. 중국 기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 아닙니까? 국가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어요. 신뢰도 국가 이익입니다. 존중도 국가 이익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자원을 팔아 연명하는 나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기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듯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이 다가왔어요. 김태현 부사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믿어주셔서. 박민정 대사도 악수를 청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이상욱 의사로부터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아부바카르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보여준 신뢰가 오늘의 선택을 만들었죠. 이상욱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네요. 의료복합단지가 완성되면 제가 직접 가서 의대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브라임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세계 언론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에라리온, 돈보다 신뢰를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가디언은 아프리카 자원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르몽드는 한국 시에라리온, 윈윈 파트너십의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비판적이었죠. 환구시보는 비이성적 선택의 대가는 클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한국 정부 대표단이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구체화했죠. 의료복합단지 착공은 6개월 내, 첫 번째 교육생 선발은 3개월 내, 환경 영향평가는 즉시 시작.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선택을 본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나 에너지부 장관이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나요? 우리도 고민 중인데. 라이베리아, 기니, 토고,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선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교육생 100명이 선발됐어요. 그 중에는 이브라임도 있었습니다. 형, 나 됐어. 한국 간다. 동생의 기쁨에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1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시에라리온의 선택은 단순한 계약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착취가 아닌 협력의 시대, 의존이 아닌 자립의 시대. 몇 달 후, 프리타운 의료복합단지 건설 현장. 여기가 미래의 시에라리온 국립의과대학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김태현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공사 현장에는 한국과 시에라리온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현지인 고용률이 85%가 넘습니다. 약속보다 높죠.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자로 양성되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요. 저기 보이시죠? 한국 기술자가 용접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6개월 후면 그들이 강사가 될 겁니다. 기술 이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뛰어왔어요. 형, 이브라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방학에 돌아온 거죠. 한국 어땠어? 대단했어. 서울대병원에서 실습했는데 이상욱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 이브라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이거 봐. 그가 가운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한글과 영어로 그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죠. 이브라임 칸데, 서울대병원 연수에 이제 진짜 의사가 되어가는구나. 응.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이거 전해달래. 이브라임이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편지와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의대생들이 시에라리온 친구들에게 보내는 거였죠.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특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상욱 기념관이 들어설 자리예요. 김태현 부사장이 말했죠. 이상욱 기념관이요? 네. 에볼라, 당시 한국 의료진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상욱 선생님이 반대하셨지만 시에라리온 정부가 강력히 요청하셨다면서요? 맞아요. 그것은 제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준 사람들을. 1시간쯤 지났을까요? 놀라운 손님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부바카르 장관님. 이상욱 의사였습니다. 직접 시에라리온에 온 거예요. 선생님. 저는 거의 뛰어가다시피 해서 그를 맞았습니다. 11년 만에 재회였죠.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기공식에 어떻게 안 오겠어요. 게다가 이브라임도 만나고 싶었고요. 이브라임이 이상욱 의사를 꼭 안았어요. 선생님, 저 이제 의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처럼요. 이상욱 의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랑스럽다. 이브라임, 너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다 들었어. 우리는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봤어요. 이상욱 의사는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의료 복합단지는 보기 힘든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정말 성의를 다해주고 있어요. 그때 강하늘 간호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간호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죠. 아부바카르.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11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따뜻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시에라리온 간호대학 설립을 도우러 왔어요. 앞으로 1년은 여기서 지낼 거예요. 박소원도 함께였어요. 그녀는 이제 질병관리청 국제협력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라리온 방역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러 왔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에볼라 당시의 영웅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이번엔 위기가 아닌 희망을 위해서. 점심시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시에라리온 전통 음식을 먹었죠. 맛있네요. 케사바 잎스튜 맞죠? 이상욱 의사가 능숙하게 먹는 모습에 놀랐어요. 선생님이 우리 음식을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해준 음식들. 대화를 나누다가 이상욱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부바카르 장관님,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서울대병원과 시에라리온 국립병원 간 자매결연 협약서예요. 매년 의사 50명, 간호사 100명을 교환 연수하는 프로그램이죠.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라 병원 차원에서도 협력하자는 거예요. 진짜 의료 기술이 전수되려면 현장 교류가 중요하거든요. 강하늘 간호사도 거들었어요. 한국 간호사들도 열대 질병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해요. 서로 배울 게 많죠. 이들의 제안은 단순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상호 교류였죠. 오후에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도입한 친환경 채굴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폐수 정화 시스템이에요. 99% 이상 정화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채굴이 끝난 지역은 즉시 복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나무도 심고 표토도 복원하고요. 약속대로였습니다. 자원을 가져가되 땅을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 해상 유전 플랫폼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신 안전 설비와 환경 보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름 유출에 대비해 삼중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수익의 10%는 해양 생태계 보호 기금으로 자동 적립됩니다. 저녁 프리타운 시청 앞 광장에서는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 공연팀과 시에라리온 전통 공연팀이 함께 무대에 올랐죠. 한국의 사물놀이와 시에라리온의 북연주가 어우러졌어요. 서로 다른 리듬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김태현 부사장이 말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공연이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객 중 한 명이 무대로 올라왔는데 그녀는 마리아토였어요. 11년 전 이상욱 의사가 살린 그 여자아이. 이상욱 선생님. 이제 17살이 된 마리아토가 이상욱 의사를 껴안았어요. 저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살려주신 마리아토예요. 이상욱 의사는 놀라움과 기쁨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리아토, 정말 너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다니. 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또 한 명의 꿈이 생긴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꿈.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1년이 지났네요. 이상욱 의사가 말했어요. 그때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의대생이 되고, 당신은 장관이 되고, 선생님이 심은 씨앗이 자란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키운 거죠. 우리는 그저 물을 조금 준 것뿐이에요. 겸손한 말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금의 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과 시에라리온이 함께 만들 미래가 기대돼요. 네, 이제 시작이죠. 이상욱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이에요. 신뢰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운 시작이니까요. 창밖을 보니 프리타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불빛들. 그것은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이브라임이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되면 첫 환자는 에볼라 환자일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살렸듯이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이브라임. 강하늘 간호사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해요. 박소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그저 눈앞에 환자를 살리는 게 전부였는데 그것이 이런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가방에서 초코파이를 꺼냈습니다. 모두를 위해 준비한 거였죠. 이걸로 건배하는 게 어때요? 모두가 웃었어요. 초코파이로 건배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과 한국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미래를 위하여 달콤한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11년 전 절망 속에서 받은 작은 위로가 이렇게 큰 희망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희망은 계속 자라날 거라는 것을. 한국과 시에라리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두 나라가 함께 쓸 미래의 역사.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시에라리온 최연소 에너지부 장관 아부바카르 칸데의 사연 어떠셨나요? 죽음의 바이러스 앞에서도 끝까지 남아 생명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심은 신뢰의 씨앗이 10년 후 1조 달러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죠.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그것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위기의 순간에도 인류애를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들의 헌신을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